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IBCEPT 화학대표 형사 구성모입니다. 오늘도 이전처럼 우리가 MCQ 문제를 풀었었죠. 이제 이번에는 IB Chemistry HL 2025 May Paper 2 and Time Zone 2 문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MCQ처럼 전체적인 문제를 전부 다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문제, 매년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를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제 해설을 보시고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꽤나 심플해요. Hydrogen cyanide HCN is a very toxic compound. Pure HCN is a volatile liquid boiling at 26 degrees Celsius. 첫 번째 문제는 뭐 전형적인 루이 스트럭처를 그리는 문제니까 일단 HCN, 몰리큘의 루이 스트럭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루이 스트럭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선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석적으로 한번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루이 스트럭처를 그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valence electron 개수를 모두 세주셔야 되니까 valence electron of H는 1개, C는 4개, 그리고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5개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토탈 10개의 valence electron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루이 스트럭처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따라서 H, 그리고 C, 그리고 N 순서대로 먼저 쓰시고 얘네가 공중에 붕붕 떠다닐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뼈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코밸런트 본드 하나씩 그냥 짝대기 그려줍시다. 그럼 아시다시피 코밸런트 본드 하나당 2개의 일렉트론즈가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개, 총 4개를 사용했으니까 -4. 우리는 토탈 6개가 남게 된다 라고 일단 적읍시다. 그 다음에 남게 되는 이 6개의 일렉트론들을 어디에 어사인 해줘야 되냐면 먼저 센터에 있는 애톰 말고 surrounding atom, H 그리고 N한테 먼저 어사인 해줄게요. 몇 개만큼 어사인 해줘야 되냐면 당연히 부족한 만큼, 얘네가 만족될 만큼 어사인 해줘야 되니까 볼게요. H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자기 자신 주변에 2개의 일렉트론즈가 존재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얘는 더 이상 일렉트론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나이트로젠한테 6개 일렉트론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일렉트론즈를 모두 어사인 해줬기 때문에 남은 6개 일렉트론즈를 전부 사용했어요. 그 뜻은 0. 모든 일렉트론 다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일렉트론 다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일렉트론을 사용해줌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줘야 되냐면 과연 HCN, 모든 애텀들이 만족이 됐는가 봤는데 가운데 있는 카본 보세요. 얘는 2개의 일렉트론, 2개의 일렉트론, 총 4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하다고 씁시다. 항상 부족한 경우에는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족하면 무조건 multiple bonds가 생겨요. double bond or triple bond. 이거를 잘 명심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2개가 부족한 경우에는 항상 짝대기 하나, covalent bond 하나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고 만약에 4개가 부족하다. 그럼 짝대기 2개, 즉 two covalent bonds가 additionally form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2개의 electrons with covalent bonds를 어디에 assign 해줘야 되냐면 지금 당연히 이 C, N 사이에다가 2개를 번드 시켜줘야겠죠. 왜냐하면 H와 C 사이에 더블 번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고 지금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즈가 너무 많죠? 트리플 번드에 이미 6개 존재를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많은 만큼 그냥 지워주세요. 지워주시면 C and N 사이에 트리플 번드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루이 스트럭처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 번즈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deduce the hybridization of the carbon atom and the number of sigma and pi bonds that it forms 라고 이제 다음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hybridization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일단 우리는 focusing on the carbon atoms이기 때문에 carbon atoms에 우리는 electron, 도메인의 개수를 세줘야 돼요. 과연 carbon atom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몇 개의 electron cloud가 존재를 하고 몇 개의 electron group이 존재를 하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한 덩어리, 오른쪽에 한 덩어리가 존재를 하니까 일단 electron 도메인 개수는 2개가 될 거예요. 그럼 항상 hybridization form을, 타입을 정할 때는 뒤에 -1을 그냥 기본값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남은 숫자를 그냥 1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1이니까 sp1, hybridize 오비탈을 만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SP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시그마 and pi bonds 같은 경우에는 모든 covalent bond는 하나의 시그마 번드가 존재를 해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싱글 번드, 얘는 시그마 번드, 그리고 트리플 번드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번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번드겠죠? 그럼 나머지 번드는 뭐냐? 나머지 번드가 전부 다 파이 번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시그마 번드도 2개, 그리고 파이 번드도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꽤나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리캡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게 되면 State and explain the molecular geometry of HCN without referring to hybridization. 오케이, molecular geometry determine 하기 위해선 일단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H, C, 그리고 triple bond, N with lone pair of electrons. 오케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딱 일직선 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linear shape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explanation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이런 molecular geometry를 determine 할 때는 센터에 있는 atom carbon을 한번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electron 도메인이 아까 2개였어요. 그리고 lone pair of electrons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describe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without lone pair of electrons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HCN is a polar molecule. Deduce which atom carries a partial positive charge and which carries a partial negative charge. Okay, partial positive charge를 IB에서는 델타 플러스라고 붙이고 partial negative charge를 델타 마이너스라고 붙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polar molecule을 그렸을 때 electronegativity of the atoms, 그들의 difference 때문에 polarity가 생기게 돼요. 즉 dipole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HCN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very electronegative한 나이트로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로젠 애텀이 more likely to attract electron pairs to itself. 따라서 카본 그리고 하이드로젠의 존재를 하는 모든 일렉트론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델타 네거티브가 나이트로젠 애텀한테 당연히 어사인 될 것이고, 반대로 제일 왼쪽에 있는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즈가 몽땅 뺏기기 때문에 얘는 델타 플러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이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partial positive charge에 당연히 H 써주시면 되고 partial negative charge에 나이트로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럼 section 9 of the databook에 가보시면 electronegativity of each elements가 나오기 때문에 그 value들을 보시고 electronegativity가 높은 친구가 more likely to attract electron pairs in a covalent bond. 그거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delta negative를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봅시다. Okay, explain why nitrogen gas N2 has much lower boiling point than HCN. Okay, N2 covalent molecule 그리고 HCN 마찬가지로 covalent molecule이에요. 이런 식으로 two different covalent molecules의 boiling point 또는 뭐 melting point 아니면 뭐 volatility 이런 physical property를 비교하는 문제는 항상 무엇을 비교를 해줘야 되냐? 이 친구들의 intermolecular force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배웠던 것처럼 three different types of IMF가 존재를 하죠. LDF, London Dispersion Force, Dipole-Dipole Attra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Hydrogen Bond.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먼저 나이트로젠 가스 N2는 어떤 IMF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디터민 해주시고 그 다음에 HCN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IMF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써줘야 되는 intermolecular force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strongest IMF를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되니까 N2 같은 경우에는 non-polar covalent molecule이기 때문에 당연히 LDF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HCN 같은 경우에는 얘는 polar, 위에서 말했죠? polar molecule. 따라서 polar molecule 같은 경우에는 major IMF를 dipole-dipole attraction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 DD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줍시다. 과연 어떤 게 더 stronger 한 IMF인지. Since dipole-dipole is stronger than LDF. 당연히 IMF를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HCN이 higher melting and boiling point. 그리고 더 강력한 physical property를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바꿔서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Okay, 이어진 문제에서는 이제 outline two ways in which you could determine that the solution was 0.1 mole per dm cube HCN rather than 0.1 mole per dm cube HCl. Okay, HCN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문제를 좀 잘라놨는데 얘는 weak acid이에요. 그리고 HCl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친구죠. hydrochloric acid. This is a strong acid. 그럼 지금 we're going to distinguish between weak acid and strong acid이에요. 그럼 메서드 두 개를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메서드는 정말 간단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하진 않지만 문제에서 그냥 pH를 계산하는 거예요. Measure the pH using pH meter. 당연히 pH가 낮은 게 HCl이 될 것이고 pH가 높은 게 HCN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Electrical conductivity를 measure 합니다.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 해주시고 당연히 HCl, stronger acid가 더 높은 electrical conductivity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간단해요. 얘는 메탈 같은 것들을 그냥 add 해줍니다. add magnesium metal. 끝. 그럼 magnesium metal을 두 개의 비커에 그냥 풍덩 빠뜨려요. 하나는 뭐 HCN 있을 것이고 하나는 HCl이 담겨있는 비커에 그럼 여기다 magnesium metal을 풍덩 빠뜨리게 되면 누가 더 rate of reaction이 빠른지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dissociation을 더 많이 하는 HCl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아이온들을 더 많이 릴리즈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Mg가 더 빨리 리액트를 할 거예요. 그럼 따라서 rate of reaction between HCl and the metal will be faster.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서드 1, 2만 우리한테 작성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method 1, 그냥 measure electrical conductivity 씁시다. 그리고 당연히 HCl will be greater 하다라고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method 2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씁시다. 세 번째, add magnesium이 아니더라도 다른 메탈도 괜찮아요. metal to both solution. 그리고 결과를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 당연히 HCl will react faster than HCN 이라고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고 이제 3번 문제를 봅시다. Okay, calculate the pH of a 0.1 mole per dm cube solution given that Ka of HCN is 4.90 times 10 to the negative 10 mole per dm cubed. 오케이, 봅시다. 이런 식으로 Ka 값을 주고 HCN, 얘는 weak acid예요. 그러니까 weak acid의 pH를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사실 weak acid의 pH를 구하는 문제에선 Ka에 대한 expression만 먼저 세워주시고 그냥 빈칸 채우기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Ka는 weak acid의 acid dissociation constant고 이것만 잘 기억해두세요. 항상 Ka 분모값에 들어가 있는 value는 weak acid가 dissociate 하기 때문에 weak acid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분자값에 같은 경우에는 weak acid는 acid이기 때문에 얘 상징이죠. H plus concentration 넣어주시고 제곱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상 요게 Ka의 general formula예요. 딱 먼저 써주시고 그냥 문제에서 준 요 value들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얘를 재정리해보게 되면 Ka는 4.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equals Ka 같은 경우에는 먼저 채워줬고 weak acid의 concentration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0.1 그대로 씁시다. 그리고 H 플러스의 제곱을 그냥 그대로 제곱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고 당연히 0.1 곱하기 4.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은 H 플러스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pH를 구해주기 위해선 당연히 H 플러스 제곱이 아니고 H 플러스 그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0.1을 넘겨서 곱해주신 다음에 이쪽을 루트 씌워주시면 당연히 H 플러스의 concentration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본 결과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제가 먼저 계산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H를 구해주기 위해선 당연히 이 친구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그냥 계산기에 넣고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얘도 5.1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한번 이대로 쭉 먼저 공식을 작성해보시고 직접 계산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은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 문제의 정답은 5.15가 되고 바로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sketch the variation in pH that would occur if 30 cm cubed of 0.2 mol per dm cube KOH was gradually added to 20 cm cubed of 0.1 mol per dm cube HC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타이트레이션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비커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비커 안에 HCN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당연히 뷰렛이 있겠죠? 이 뷰렛 안에는 지금 KOH가 들어있어요. KOH가 토탈 30cm 큐브가 이 뷰렛 안에 들어있고 일단 concentration 값이 0.1, 0.2죠? 0.2 mol per dm 큐브가 담겨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HC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륨 값이 몇이냐면 0.02 전 dm 큐브라고 일단 바꿀게요. 그리고 concentration 값 같은 경우에는 0.1 mol per dm cubed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KOH가 뷰렛에서 점차 더해지게 되면서 pH가 전체적으로 increasing하는 트렌드가 당연히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KOH가 HCN에 더해지기 때문에 KOH plus HCN 이라는 공식이 세워지게 되고 이건 당연히 neutralization rea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CN, salt plus water 라는 chemical equation 세워지게 될 거예요. 얘와 얘는 1대1 비율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KOH 안에 있는 하이드록사이드 아연 OH가 하나고 HCN 안에 들어있는 프로톤 H+가 하나이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코에피션트 여기 작성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pH를 스케치해줘야 되니까 KOH가 단 한 방울도 더해지지 않은 그 0cm3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initial pH를 우리가 plot 해줘야 돼요. initial pH of HCN이니까 우리가 분명 전 문제에서 pH of HCN을 5.15라고 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IB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 문제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15라는 initial pH를 먼저 여기다 작성을 해줄게요. 이쯤 찍어줍시다. 그럼 5.15 먼저 찍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래도 gradual increase를 해야 되니까 과연 몇에서 vertical region, 즉 equivalence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볼게요. 우리가 먼저 비커 안에 담겨있는 HCN은 0.02 dm3 그리고 0.1 mol per dm3 사용했으니까 이 친구들의 몰 값을 먼저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oncentration 곱하기 volume은 몰이니까 얘는 0.002 mol 만큼 비커 안에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KOH의 concentration 값이 0.2 mol per dm3였고 볼륨 값을 대체 몇 dm3도 넣어줘야지만 0.02 mol of HCN은 전부 다 neutralize 시켜줄 수 있는지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해봤더니 몇이냐면 얘는 0.01 dm3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cm3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얘는 10 cm3라고 제가 이미 구해놨어요. 그래서 10 cm3 of KOH should be added to perfectly 또는 completely neutralize the HCN in the beaker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gradual increase를 하게 되다가 10 cm3 of the KOH가 더해진 그 시점에서 vertical region이 생기게 되고 쭉 나머지는 KOH의 pH를 따라서 이렇게 converge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뭐냐? 일단 10cm3에서 vertical region, 즉 equivalence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KOH, strong base와 HCN, weak acid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들에서 발생하는 equivalence pH 같은 경우에는 이 vertical region의 중간 지점이죠. 이게 무조건 7보다 더 높아야 돼요. which is basic pH. 그게 일단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OH, strong base 그리고 weak acid HCN이 서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알파벳이 전부 다 바뀐 친구를 더해줄 때 당연히 weak다 보니까 얘는 acidic buffer이 생기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pH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buffer regio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성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gradual increase를 하게 된다. 이 포인트를 잘 살려두시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완벽한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항상 이런 pH curve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balanced equation 세워주신 다음에 몇의 KOH가 필요로 한지를 먼저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 포인트에서 equivalence 포인트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5번 문제 보게 되면 deduce the point on the graph in B4
at which the solution would only contain KCN and label it sal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KCN만 존재를 하는가 그거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strong base, weak acid가 더해지게 되면 acidic buffer가 만들어지게 되고 acidic buffer 안에는 weak acid 그리고 이 친구의 conjugate base 얘네가 거의 1대1 비율 또는 similar amount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weak acid는 HCN 그리고 이 친구의 conjugate base는 CN-. 근데 이 CN-를 그냥 K 플러스랑 더해서 KCN이라고 그냥 괄호 열고 씁시다. 그러면 buffer region은 항상 initial point 그리고 equivalence point 그 중간 지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HCN 그리고 KCN 이 salt가 거의 similar amount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equivalence 포인트를 딱 위치하는 그 순간에는 비커 안에 존재를 하는 모든 HCN이 전부 다 소모된 그 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HCN이 없어집니다. 이 비커 안에. 그럼 따라서 비커 안에 남게 되는 것은 KCN밖에 없게 돼요. 어느 포인트에서? equivalence 포인트에서. 따라서 요 region에서 KCN만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equivalence 포인트에서는 KOH가 더해짐으로써 비커 안에 존재를 하는 모든 HCN이 전부 다 neutralize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salt밖에 남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도 굉장히 예전에도 많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calculate the temperature rise of the solution when 30 cm cubed of 0.2 mol per dm cubed KOH is mixed with 20 cm cubed of 0.1 mol per dm cubed HCN. Use enthalpy of neutralization of HCN equals minus 13.3 kJ per mole and sections 1 and 2 of the data booklet. 오케이, 문제가 꽤 기네요. 오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봅시다. 일단 temperature rise, delta T, temperature change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 일단 enthalpy change of neutralization이 나왔고 delta T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delta T가 포함되어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Which is Q equals MC delta T.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줬냐면 delta H, neutralization 값을 줬어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3.3 단위까지 일단 킬로줄 per mole 작성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delta H와 Q 값을 우리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delta H를 구해주기 위해선 Q, which is heat energy, divided by the number of mole of the limiting reactant. 이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delta H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delta T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Q는 MC delta T 공식을 활용을 해주시고 이거와 같이 HCN이 지금 delta H가 나와 있기 때문에 delta H와 Q 값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공식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사용해줘야 되는 공식은 1번 Q는 MC delta T 그리고 두 번째는 delta H equals Q divided by the number of mole of the limiting reactant. 이것만 일단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긋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한테 delta H 값을 줬어요. Which is minus 13.3 kJ per mole equals 얘는 Q 값 divided by number of mole of the limiting reactant니까 limiting reactant의 몰 값을 먼저 구해 봅시다. 얘는 위에서 비커를 이렇게 그렸었고 HCN이 비커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뷰렛을 위에 달고 여기다 KOH를 때려 넣었었죠. 그럼 HCN이 비커 안에 존재를 하니까 얘가 limiting reactant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몰 값을 지금 분모 값에 넣어줘야 되니까 이 친구 봅시다. HCN이 20 cm cubed, 0.1 mol per dm cubed. 따라서 이 친구의 몰 값은 0.02 times 0.1 which is volume times the concentration which will equal to 0.02 mol. 그래서 0.002몰 얘를 지금 분모 값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3.3 곱하기 0.001을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Q 값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Q 값은 항상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돼요. Heat energy, 절대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해봤는데 이게 몇이냐면 0.0266 킬로줄이라는 value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Q 값을 구했으니까 이 첫 번째 이퀘이션 있죠? Q는 MC 델타 T라는 이퀘이션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따라서 재정리하게 되면 0.0266kJ equals mass times specific heat capacity는 4.18일 것이고 델타 T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델타 T라고 둡시다. 그럼 항상 템퍼처가 올라가는 친구의 mass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30 cm cubed of KOH is mixed with 20 cm cubed of KOH예요. HCN이에요. 그럼 따라서 KOH는 30 cm cubed 그리고 HCN은 20 cm cubed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50 cm cubed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알다시피 Q는 MC 델타 T 문제를 풀 때는 cm cubed can be converted to grams. Therefore, we can use 50 gram instead of cm cubed. 그래서 50g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앞에 킬로줄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킬로그램 값으로 바꿔야 돼요. K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0.050kg이 되니까 0.050kg을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델타 T 값을 구해주기 위해선 여기 있는 value를 왼쪽으로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얘가 몇이 나오게 되냐면 델타 T equals 0.127이 나오게 돼요. 단위는 뭐 켈빈이 되던가 아니면 어차피 델타 T니까 디그리 셀시어스라고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0.127로 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좀 길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공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제시한 그 value들 있죠. 델타 T 뭐 또는 델타 H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식을 같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니까 먼저 써주시고 빈칸 채우기 하듯이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설명이 길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게 되면 The cyanide ion CN- can form complex ions such as FeCN6 4-. State the precise type of bond formation between the cyanide ion and the iron ion. 이거는 제가 한번 리캡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컴플렉스 아이언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아이언이 어떻게 폼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서머리 하듯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컴플렉스 아이언을 폼 해주기 위해선 항상 센터는 electron deficient transition metal ion 이 존재를 해야 돼요. For example, Fe2+. 당연히 플러스 차지가 존재를 해야지만 electron deficient 한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electron 거지라고 씁시다. 일렉트론이 부족하니까 electron poor 또는 electron deficient. 그러면 주변 환경에 무엇이 존재를 해야 되냐? 거지한테 항상 부자가 따라 붙어요. 일렉트론들을 도네이트 하려고 하는 부자들. 그러면 걔가 지금 뭐냐면 CN-예요. Cyanide ion. 얘가 지금 6개 붙어 있죠? 그럼 6개를 그냥 씁시다. CN- 같은 경우에는 얘는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려보게 되면 얘는 lone pair of electrons가 많기 때문에 electron rich예요. 그럼 얘를 그냥 부자라고 씁시다. 그럼 IB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electron 부자가 electron 거지한테 more likely to donate its electron pairs예요. 그럼 따라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lone pair of electrons를 일방적으로 이 친구한테 donate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arrow sign 써볼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 페어를 일방적으로 가운데 도네이트 함으로써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하는 거니까 당연히 코밸런트 번드의 타입 중에 하나고 이렇게 부자가 거지한테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 페어를 일방적으로 도네이트 하는 경우는 우리가 coordinate bond formation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native covalent bond라고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coordinate bond라고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부자 있죠? 얘네들 우리가 ligend라고 표시해요. ligend 같은 경우에는 lone pair of electron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that can be donated. 항상 다른 누군가한테 donate이 가능한 lone pair of electron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ligend가 됩니다. 얘를 아마 배웠겠지만 얘는 electron pair donor이기 때문에 Lewis base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운데 있는 이 거지 같은 친구는 Fe2+, 얘는 electron pair acceptor이기 때문에 얘는 Lewis acid의 characteristic을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컴플렉스 아연이 이렇게 폼 될 거예요. 딱 봐도 굉장히 컴플렉스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state the precise type of bond formation between the cyanide ion and the iron ion이니까 뭐 정답을 이미 제가 냈죠? 정답은 coordinate bond라고 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잘 리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Fe2 plus is 2.20 times 10 to the negative 7 mole per dm cubed in a 1.0 mole per dm cube solution of a complex ion. Determine the value of the equilibrium constant Kc for the formation of complex ion from its constituent ions. 일단 equilibrium constant라고 했으니까 equilibrium expression 한번 적어볼게요. Fe2 plus 얘가 더해져야 돼요. 뭐랑 더해줘야 되냐? CN-가 6개 존재하니까 6CN-랑 더해진다라고 그냥 씁시다. 그럼 당연히 equilibrium이 establish가 될 것이고 오른쪽 product side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complex iron이 되겠죠. Fe and CN6 전체가 4-.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의 지금 concentration 값은 제가 좀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얘는 1.0 mol per dm cube드예요. 그리고 Fe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준 대로 2.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mol per dm cube드라고 씁시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비커 안에 담겨 있으니까 solution, 같은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Which means that they have equal volume. 그럼 따라서 concentration equals number of mole divided by the volume이고 volume 값이 지금 fixed예요. 그렇기 때문에 concentration will directly be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moles예요. 그럼 따라서 몰 값을 그냥 concentration 값이라고 두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또는 지금 concentration 값을 줬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몰 값으로 두고 풀어도 괜찮아요. 따라서 6CN-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 6 비율로 반응을 하죠. 따라서 이 친구가 2.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존재를 할 때 얘는 6 곱하기 2.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concentration value를 모두 채웠으니까 according to the molar ratio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당연히 Kc에 대한 expression을 먼저 세우면 되겠죠. 오케이, 세워봅시다. Kc equals product concentration divided by the reactant concentration 이니까 product는 Fe, Cn, 6, 4-의 전체 concentration divided by Fe2 plus의 concentration times CN-의 concentration. 근데 앞에 6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6승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구한 이 concentration value를 전부 다 여기 대입해줘서 그냥 계산기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온 정답은 좀 이상한 밸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먼저 구해봤는데 얘가 8.59 곱하기 10에 41승이란 아주 거대한 밸류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6승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일단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오케이, 다음 문제는 outline giving a reason whether the complex ion is a stronger or weaker oxidizing agent than Fe3+, using the complex ions 0.37V and section 19 of the data booklet. 오케이, inert cell value 값을 줬어요, 저희한테. 이 cell value. 그리고 얘가 지금 0.37V고 우리가 Fe3+보다 과연 이 친구가 stronger oxidizing agent인지 물어본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이 친구의 E cell value랑 그리고 Fe3+의 E cell value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그냥 따왔어요. 얘는 section 19 of the data booklet에서 Fe3+를 그냥 찾아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E cell value를 그냥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니까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complex ion, Ci라고 쓰고 이 친구는 0.37V의 reduction potential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Fe3+ 같은 경우에는 얘는 0.77V를 가지고 있겠죠. 얘는 지금 문제에서 줬고 얘는 그냥 section 19 of the data booklet에서 그대로 그냥 가져온 value다 보니까 뭐 제가 특별한 건 한 건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먼저 항상 reduction potential 중에서 큰 숫자 있죠. 큰 숫자가 무조건 more likely to be reduced예요. 그리고 작은 value가 more likely to be oxidized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Fe3+ 같은 경우에는 more likely to be reduced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리덕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리덕션이 되고 싶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옥시다이즈 시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결론은 Fe3 플러스가 higher E cell valu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ore likely to be reduced, therefore it acts as stronger oxidizing agent compared to the complex ion.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정답 2점짜리로 내주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Since Fe3 plus has greater reduction potential compared to the complex ion, therefore Fe3 plus will more likely to undergo reduction and therefore it will act as stronger oxidizing agent. 네, 지금 문제에서는 과연 컴플렉스 아이언이 stronger인지 weaker인지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weaker oxidizing agen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항상 큰 value가 reduction이 된다. 먼저 파악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간단한 문제였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문제는 discuss how the relative reactivity of copper and thallium could be established using the metals and aqueous solutions of their sulfates.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얘는 전형적인 displacement reaction이에요. 이거를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덕스 문제에서 꼭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써드릴게요. More reactive substance. 얘는 항상 product 사이드에서 아이온 상태로 바뀐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룹 1 메탈들 중에서 alkali metals, 예를 들어서 소디움이 있고 포타시움이 있어요. 그럼 얘는 그룹 3고 얘는 그룹 4이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내려갈수록 리액티비티가 올라가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냥 씁시다. 그래서 포타시움 그리고 소디움이 리액티비티가 이렇게 차이가 날 때 만약에 리액션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만약에 K 플러스 소디움 이렇게 일단 공식을 쓴 경우에는 K 플러스라는 뜻은 얘는 aqueous solution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charge가 없기 때문에 element 형태예요. 그냥 메탈 형태, solid. 그럼 얘를 그림을 굳이 그려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solid 메탈을 그냥 K+라는 아연이 담겨있는 솔루션 안에 풍덩하고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state를 해놨어요. K가 more reactive than sodium. 그럼 따라서 위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more reactive한 친구가 항상 product 사이드에서 아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more reactive한 K+가 그대로 K+가 될 것이고 less reactive한 NA는 그대로 NA라는 형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reactant side and product side가 change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no reaction이 되는 거예요. reaction이 아예 안 일어난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K라는 메탈을 Na+가 담겨있는 솔루션 안에 풍덩 빠뜨렸대요. 그러면 more reactive한 K가 당연히 K+ 아이온 상태가 될 것이고 less reactive한 NA가 이번엔 element로 바뀔 거예요. NA로. 그럼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를 NA가 담긴 솔루션에 넣어준 경우에는 리액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K가 K+로 바뀌었고 Na+가 NA로 바뀌었으니까. Therefore, we can say that reaction occurred.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전형적인 displacement reaction의 example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요 위에 있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오케이, 문제 봅시다. Discuss how the relative reactivity of copper, Cu, and thallium 전 문제에선 얘는 TL이라고 일단 쓸게요. Could be established using the metals and aqueous solutions of their sulfates.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두 개의 charge가 그냥 둘 다 그냥 1 플러스 charge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thallium 메탈을 copper sulfate, CuSO4 솔루션인데 당연히 솔루션이기 때문에 Cu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aqueous. 이렇게 반응을 시켰어요. 그럼 thallium 메탈을 Cu 플러스가 담겨있는 솔루션 안에 그냥 풍덩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observation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시켰더니 thallium 플러스 그리고 Cu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thallium이 thallium 플러스로 바뀌었고 Cu 플러스가 Cu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리액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이 일어났으니까 프로덕트 사이드에 존재를 하는 thallium이 more reactive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냐? Add thallium metal into copper sulfate solution and see what happens. And then if the reaction occurs, it means that thallium is more reactive than copper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시켰어요. 똑같이. 근데도 여전히 thallium 플러스 Cu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사실상 no change이기 때문에 리액션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if we add thallium metal to copper plus solution and then see what happens, if the reaction does not occur, we can say that Cu plus 아이온 상대로 존재하는 Cu 플러스가 more reactive 하다, which means that copper is more reactive than thallium 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thallium이 copper보다 더 reactive 할 것이고, 밑에 같이 일어났다면 copper가 thallium보다 more reactive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isplacement reaction 항상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Thallium has an atomic emission spectrum with a strong line, strong green line. Okay, state the feature of the atomic emission spectrum that may be used to find the ionization energy of the elements. Okay,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쭉쭉쭉 그리게 되고, 얘는 n equals infinity라고 쓰고, 얘는 n equals 1, n equals 2, and so o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런 atomic emission spectrum을 보고 ionization energy를 determine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항상 어떤 일렉트론이 예를 들어서 n equals number 1에 존재를 한다고 해볼게요. 얘가 일렉트론이 ionize가 되기 위해선 애텀한테 완벽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선 에너지 레벨 항상 인피니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 레벨 인피니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는 limit of convergence 라는 terminolog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봤으니까 limit of convergence를 찾아라 라고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1점짜리고 간단하게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으로 적을 때는 요거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게 되면 calculate the wavelengths that corresponds to the ionization energy of thallium using section 1 and 2 and 9 of the data booklet.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봅시다. 얘는 지금 ionization energy를 줬어요. 얘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section 9 of the data booklet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section 9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 thallium이고, 여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589라는 value가 바로 first ionization energy value예요. 그럼 단위를 보게 되면 얘는 그대로 589, 얘는 킬로줄 per 몰이라고 일단 씁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wavelength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wavelength가 포함되어 있는 공식을 먼저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상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wavelength를 구하는 문제에서 공식 두 개를 사용해줘야 돼요. 공식 두 개를 사용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energy of the photon equals Planck's constant times frequency. 원래는 뭐 심벌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eed of light equals 얘는 wavelength times the frequency. 항상 요 두 개의 공식을 완벽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section 1 and 2를 보시게 되면 physical constant가 나와 있게 되고, 그 constant value 중에서 이 PC Planck's constant가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리고 speed of light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3.0 곱하기 10의 8승 meter per second라고 쓸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wavelength이기 때문에 wavelength를 구해주기 위해선 frequency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 frequency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 있는 frequency 값을 구하면 어차피 얘는 똑같은 거니까 이 energy of the photon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energy, first ionization 에너지 값을 보자마자 energy of the photon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energy of the photon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는 joule per atom.
이라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킬로줄 per 몰을 줄 per atom으로 바꿔주냐면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문제풀이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일단 킬로줄 per 몰을 줄 per 몰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5, 8, 9 뒤에 000 3개를 더 붙이고 얘는 줄 per 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줄값으로 바꾼 first ionization energy를 무엇으로 나눠주면 되냐면 얘는 아보가드로 constant which is 6.02 곱하기 10의 23승 얘는 atom per mole 이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겠죠. First ionization energy divided by the Avogadro constant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energy of the photon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cancel out 돼요. 몰. 그래서 joule per atom이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재탄생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게 되면 정답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정답이 아니고 energy of the photon은 9.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요. 9.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오케이, 좀 단위가 크죠? joule per ato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했어요. 어차피 wavelength 구해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frequency 값을 계산해줘야 되니까 이 플랭크스 컨스턴트를 왼쪽으로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frequency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미 구해놨어요. frequency 값은 1.48 곱하기 10의 15승이 될 것이고 여기서 구한 frequency를 그대로 밑에다 대입시켜줘서 speed of light를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우리의 wavelength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계산기 써서 구해주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구했다면 정답이 2.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미터로 계산될 거예요. 왜냐하면 speed of light의 미터로 계산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론적으로 first ionization energy 얘를 줄값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energy of the photon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 사실상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공식만 외워주시고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요 스텝을 우리가 그냥 건너뛰고 계산해주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케이, 이어서 다음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Phosgene may be formed by free radical reaction between carbon monoxide CO and chlorine Cl2 which is initiated by the UV light. Okay, write an equation for the initiation reaction. Okay, initiation 보자마자 얘는 free radical substitution reaction의 initiation 이구나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럼 따라서 initiation은 얘는 준비 단계죠. 그럼 무엇을 준비하냐? 얘는 Cl free radical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럼 따라서 Cl2를 가지고 Cl free radical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Cl2 equals ultraviolet radiation이 apply가 되면 Cl, free radical 2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점짜리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제, state type of the bond fission that is occurring. Cl2가 to Cl free radical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떤 bond fission이 일어난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답은 당연히 homolytic fission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homolytic fission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올게요. Cl2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두시고 가운데 당연히 covalent bond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air of electron이 가운데 share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정확히 절반으로 쪼갤 거예요. 왜냐면 UV light이 apply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bond가 break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 share 돼 있었던 covalent bond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렉트론은 오른쪽으로, 하나의 일렉트론은 왼쪽 애텀으로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서 번드가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일렉트론들을 나눠 가지면서 번드가 브레이크 되는 것을 우리가 heterolytic이 아니고 homolytic fission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조금 더 익스텐드를 해보자면 heterolytic fission이라는 게 반대로 나오게 되는데 heterolytic fiss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l 가운데 일렉트론이 존재를 할 때 번드가 브레이크 되는 과정 속에서 share 돼 있었던 일렉트론 페어를 몽땅 한쪽이 다 가져가는 경우 그러면 heterolytic fission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따라서 결과물은 Cl은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일렉트론 페어를 완벽히 잃었으니까 Cl 플러스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Cl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페어를 몽땅 가져갔으니까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difference를 잘 distinguish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free radical을 두 개 똑같은 친구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homolytic fission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오케이, 이어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Determine the enthalpy change for the reaction between carbon monoxide and chlorine from bond enthalpies using section 12 of the data booklet. 오케이, 봅시다. 얘는 section 12 of the data booklet 보시고 그냥 bond enthalpy value만 state 해준 다음에 덧셈 뺄셈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보게 되면 일단 카본 모녹사이드가 Cl2랑 번드가 된대요. 그럼 그대로 씁시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보니까 Cl2CO phosgen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bond enthalpy value 보시고 bond enthalpy를 사용해서 델타 H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에선 이것만 사실상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bond enthalpy를 사용해서 델타 H를 구하는 경우에는 reactant minus product, 그냥 BRP라고 외워주시면 되니까 reactant 사이드에 존재를 하는 친구의 bond enthalpy 마이너스 product 사이드에 존재를 하는 친구의 bond enthalpy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빼기 적어주시고 왼쪽 오른쪽에 해당되는 bond enthalpy를 그냥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CO, 얘는 트리플 번드겠죠? 카본 모녹사이드니까 얘는 1077. 그대로 그냥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Cl 같은 경우에는 찾으니까 242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l2CO 같은 경우에는 그려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l 그리고 C 번드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324 곱하기 2 그리고 CO 더블 번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804의 번드 엔달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reactant side 마이너스 product side를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델타 H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33 단위는 kilojoule per mole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사실상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sketch an energy profile for this reaction and label the reactants, products and delta H라고 되어 있고 자 위에 지워놨는데 delta H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33kJ per 몰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delta H의 사인이 지금 negative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identify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this is an exothermic reaction. exothermic reaction 같은 경우에는 reactant의 엔달피가 프로덕트의 엔달피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heat 에너지가 release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this is reactant and this is product 라고 써주시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distance between the reactant and product가 delta H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려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핵심은 마이너스를 보고 exothermic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된다는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calculate the standard entropy change delta S예요 of the reaction between carbon monoxide and chlorine to form phosgene. Okay, use section 13 of the data booklet and the following data. Okay, 일단은 공식이 있었죠? 아까 CO plus Cl2 equals Cl2CO. Okay,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줄 텐데 봅시다. 델타 S를 구해주래요. 그럼 델타 S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 product minus reactant예요. 사실상 이것도 이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볼게요. product 사이드 존재를 하는 델타 S, 그냥 S 값을 구해줍시다. 그럼 S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이냐면 Cl2CO니까 phosgene 284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C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ection 13 of the data booklet 보고 S 값, absolute entropy 값을 보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얘는 198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198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Cl2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준 대로 223. 오케이, 그러면 reactant side 그리고 product side 전부 다 identify 했으니까 we have to do product minus reactants. 그럼 이거를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계산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37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단위는 joule per mole per Kelvin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암기를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이런 에너지틱스 문제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여기서 다음 문제 볼게요. Deduce whether the reaction would go to completion or reach equilibrium at 298 Kelvin. Use section 1 and 2 of the data booklet along with your answers to A3 and A5
이전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했냐면 항상 IB 문제는 전에 구했었던 value들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 value 사용했고 델타 S 값도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137. 요거를 먼저 써주시고 먼저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equilibrium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equilibrium이 과연 reach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equilibrium이니까 뭔가 KC 값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항상 이전 문제에서 구한 이 value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KC 값을 지금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energetics에서 배웠었던 공식이 뭐였냐면 델타 H와 델타 S를 통해서 우리가 델타 G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델타 G equals 델타 H minus T 델타 S. 그럼 이거를 그대로 채워 넣어주시면 되니까 델타 G equals 얘를 그냥 킬로줄 값으로 그냥 맞춥시다. 마이너스 133 마이너스 298 켈빈 times 마이너스 0.137 divided by 1000 해서 킬로줄 값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타 G 값을 먼저 calculate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value가 몇이냐면 제가 계산해봤는데 마이너스 92.174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엔 델타 G 값을 통해서 KC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델타 G and KC 값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공식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델타 G equals minus in RT ln KC 라는 이퀘이션 사용해줘야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92.174 equals 킬로줄 값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R 값은 주 값으로 냅두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킬로줄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8.31 divided by 1000 times 298 켈빈 times ln KC. 글씨가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KC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KC 값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몇이 나오게 되냐면 얘는 1.43 곱하기 10의 16승이라는 value가 나오게 돼요. KC equals 1.43 곱하기 10의 16승.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KC 값이라는 것은 product의 concentration divided by reactant의 concentration 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KC 값이 굉장히 커요. 그 뜻은 뭐냐면 product의 concentration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reactant의 concentration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eaction timeline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start, 여기가 end point라고 둡시다. 그럼 당연히 start point에는 reactant의 concentration이 100% 존재를 할 것이고 end point에선 당연히 모든 reactant가 product로 변환됐으니까 product의 concentration이 100%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roduct의 concentration이 reactant의 concentration보다 훨씬 더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reaction timeline 상에서 이 KC 값이 거의 끝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지점에서 여기 KC.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시킬 수가 있냐면 equilibrium이 거의 end point of the reaction에 reach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equilibrium에 reach가 된다기보다는 reaction goes to completion 에서 reach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lmost goes to the completion 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reaction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문제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한 이 value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파악해주는 게 핵심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또 KC 값을 구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KC 값 나온 이 value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interpret을 해줘야 되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문제가 좀 길었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오케이, phosgene gradually decomposes in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equation Cl to CO plus H2O equals CO2 plus 2HCl. Okay, suggest how the rate of this reaction could be followed at a constant temperature. Okay, 지금 보시면 gas예요. 그럼 gas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pressure 값을 우리가 measure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easure the pressure. 중요한 것은 over time. 이거를 꼭 빼먹으시면 안 돼요. over time. 항상 rate of reaction. 를 measure 하기 위해선 change in something over time을 적어주셔야 되니까 이거를 무조건 적어주세요.
오케이, 핵심.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Outline why some collisions between reactant molecules do not result in reaction occurring. 오케이. 리액션이 occur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uccessful collision이에요. 오케이, successful collision 조건이 있죠? 첫 번째, correct orientation. 두 번째, reactant particles should contain kinetic energy that is greater than the activation energy.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날 수가 있고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orrect orientation은 뭐냐면 reactant particles들이 이런 식으로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reactant particles들이 머리와 머리를 꽉 맞대듯이 완벽하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kinetic energy of the reactant particles should be greater than the activation energy.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reactant particles들이 collide를 하긴 하는데 리액션이 occur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therefore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 correct orientation이 안 일어나고 incorrect orientation이 일어났다.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반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reactant particles do not contain enough kinetic energy that is greater than the activation energy. 그래서 kinetic energy of the reactant particles is lower than the activation energy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uccessive collision의 조건들을 그냥 완벽히 반대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괜찮은 문제였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The activation energy of the reaction was found by measuring the reaction rate over a range of absolute temperatures T. The following graph was plotted. 오케이, 일단 문제를 보고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Arrhenius equation이라는 이퀘이션을 사용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section 1 of the data bookle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어볼게요. LNK equals minus activation energy over RT plus LNA. 그대로 데이터 북클 섹션 1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조금 rearrange를 해볼 거예요. LNK equals minus activation energy divided by R. 여기는 temperature를 밖으로 빼내서 T분의 1이라고 쓰시고 LNA를 그대로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흡사,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c라는 그래프와 동일한 꼴로 나타내요. 그럼 얘는 linear shape인데 negative slope를 가진 linear shape이니까 일단 요게 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 그럼 따라서 지금 y는 lnk가 되는 것이고 x 같은 경우에는 1 over t가 되겠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calculate the gradient of the line on the graph in B5 if the activation energy is 12 kJ per mole.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요 이퀘이션을 통해서 gradient 값은 요 구간이에요. minus activation energy divided by R. 얘가 gradient. 그럼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것은 요 gradient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Given that the activation energy is 12 kJ per mole.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12kJ divided by R equals the gradient G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서 R 값은 당연히 8.31일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8.31이라는 gas constant 같은 경우에는 줄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얘를 1000으로 나눠준 값을 대입해줘야겠죠. 그럼 따라서 minus 12 divided by 0.00831 해주시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될 것이고 gradient 같은 경우는 당연히 negative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444라는 value가 나오게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1444라고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도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제가 아주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매년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풀이랑 한번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어디가 부족했는가를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